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 강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승원 박사님께서 블록체인 가치와 비즈니스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원사분들을 위해 바쁘신 분에게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오승원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박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는 대전은 아니고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훈 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대표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 원래 50분인데 40분을 줄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제가 분위기 봐가면서 관심들을 보가면서 전달할 내용만 열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분야들이 다양하셔가지고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블록체인을 이해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블록체인의 개념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잠깐 분위기 보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처음 소개드리면 저는 한 15년 정도 에트에 연구했고요. 열심히 블록체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RPTV, P2P, IoT 지금 저는 이제 머신러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IoT 쪽에 표준화 쪽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국가 표준하고 한전 쪽 표준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이 있고 전에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시켜드리면 오늘 할 발표 내용인데요. 블록체인하고 최근에 저희 블록체인 기반으로 광주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할 때 그때 기기 설계하고 한 내용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전하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도메인에서의 국민대회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수요 많은 서비스를 갖다가 표준화하는 쪽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많은 서비스도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하시면 새로운 신산업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먹거리가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이해시키면 어려워 버리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너지를 전략하면 돈 주는 서비스거든요. 이게 사실 봉이 김편달 같은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잘 이해해 보시면 이 에너지 전략하는 게 얼마나 큰 중요한 자원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 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광주에 있고요. 저희 팀은 에너지 진흥화 연구실이라고 해서 에너지 분야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IoT, 머신러닝을 연구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에 이제 AI 메타 면제 사업 관련해서 집적단지 구축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그다음에 R&D 진행하는 거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과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욱더 저희가 한 10년 이상 IoT 쪽 분야에서 표준화 쪽을 많이 주도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도 한 15개 기업으로 한 19건 정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IoT 표준의 연장성사인데 한국전력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해서 한전의 사내규격으로 만들어지는 규격이 있고 그 규격으로 지금 단체 표준인가 국가 표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요 반응 서비스 관련돼서 표준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IoT 쪽으로 열심히 이제 이 지하 공동구 쪽을 갖다가 머신러닝으로 디텍션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무인화하려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이쪽도 이제 재생에너지 쪽 예측하는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반응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서비스 영역에서 이제 서비스가 이제 다양하게 동적으로 이렇게 컨피그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쪽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기보다는 블록체인 기반이 좀 약간 인문학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하게 가시게 하려고 저는 이제 발표할 때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 그림이 르네 마그리트의 통찰력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할 때랑 사업할 때랑 이 통찰력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피사체가 지금 달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달걀을 그리지 않고 새를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통찰력인데요. 결국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에 펼쳐져 있는 어떤 미래의 거를 그려내는 능력이야말로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비즈니스 한쪽에서 아마도 이 통찰력이 가장 중요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찰력이라는 게 사실은 발휘되려면 제 생각 중에는 하나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삭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이제 퀴즈를 풀면서 제가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 선물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풀어보는데 제가 시간을 별로 안 드릴 겁니다. 빨리 푸시면 하고 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방에 가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할까요가 문제고요. 근데 조건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의 선을 동시에 잡아 당기면 문이 열려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줄이 멀리 선을 벗어나 멀리 있어서 잡을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게 조건이고요. 또 하나 조건은 이 두드리는 망치하고 자르는 가위를 이게 도구로 지워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방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를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을 질문 제가 강의할 시간 없으니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다녀보니까 뭐 조선대 학생들이 가장 잘 풀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가장 잘 풀었던 걸 기억할 수 있어요. 답은 뭐였냐면 이 가위를 이렇게 끈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쑥 던지면 이제 스윙하니까 한 줄 잡고 돌아오는 가위를 잡으면 두 개 다 잡을 수 있다가 답이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러닝이라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고정관념을 버리려면 언러닝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위가 가지고 있는 고정 기능에 탈피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적 고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보면 얘는 망치, 두드려 한다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거고 어떤 사람 가위를 보면 무조건 잘라야 한다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 연구 분야에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저기 읽어보시면 남자에 있고 여자에 없는 것, 아버지에 있고 어머니에 없는 것, 총각에 있고 처녀에 없는 것, 남편에 있고 아내에 없는 것, 남자에 있고 여자에 없는 것, 하늘에 있고 바다에 없는 것 하면 이제 이상한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뭐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받침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제 생각에서는 가장 그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 손을 하나 그어서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문제 답을 보고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 하면 just 그냥 얇은 선만을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선이라는 거죠. 정의장으로. 그래서 그런 관념을 좀 탈피했을 때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홍콩의 초등학교 문제인데요. 저기 차에 가려져 있는 숫자는 뭐가 쓰여 있을까요? 이거 예? 87. 맞지. 누구세요? 손 누가? 예. 아마 지금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한참만 알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보면 다 보입니다. 거꾸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맞히신 분은 이따 오시면 제가 준비한 CD를 저희 아내가 CCM 가수거든요. 그래서 앨범 2개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블록체인 돌아오겠습니다. 예,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저희 여기 와서 보니까 대표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제조업도 하시고 AI도 하시고 뭐 자동차, 의료 분야 다 하시는데 블록체인에 관련된 분야는 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생각하면 뭐 암호화폐를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얘기가 아니고 블록체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시켜 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분위기 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저는 이제 강의 많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신뢰를 뭐 태생은 알고 계실까 싶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런 거였어요. 한 2007년, 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피해는 누가 받느냐라는 문제의식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피해는 누가 받냐면 사실은 저희 일반인들이 받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는 과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피해를 내가 받아야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그 금융위기는 사실은 금융가의 문제였거든요. 금융가에 중앙화되어 있는 어떤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인데 결국은 열심히 일한 우리 직장인 같은 사람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막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해서 만든 게 새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나온 거죠. 시스템이. 그런 거라는 거를 좀 신뢰라는 거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제가 이제 3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다 설명드리면 이제 1시간 걸리니까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은 중앙에다가 뭔가를 줍니다. 저희가 모든 개발하는 시스템은 서버를 두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서버 기반으로 하는 건 다 익숙합니다. 근데 이거를 분산시키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 장부를 갖다가 이게 다 모아놓고 뭔가를 하게 되면 진짜 효율적이고 잘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장부를 조작했을 때의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를 복사해서 다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신뢰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는 전 부동산 예를 많이 드리거든요. 여기 이제 저기 사회 보신 문부장님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 그 자동차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자동차를 받고 제가 돈을 주게 됐을 때 1대1로 계약서를 쓰게 됐을 때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계약서 쓰고 줬는데 제가 계약서를 몰래 찢어버리고 다시 와가지고 부장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법정 가야 되거든요. 근데 법정 가도 문부장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아무도 증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증인이 이 하나의 원장을 두고 있을 때 제가 해킹을 해서 그 정보를 조작해버렸을 때 저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부장님하고 저하고 계약서를 썼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 관찰하게 만들면 제가 열심히 해서 가서 문부장님 이거 돈 다시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을 쓰게 되면 제가 지는 거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블록체인에서 가지고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 간에 똑같은 데이터 분산 저장하고 있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계약서를 써고 여기 딱 이게 50대 50이라고 했을 때 반대 딱 쪼개가지고 제가 돈 받은 걸로 막 한 10만 원씩 찔러주고 제가 받지만 안 부착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문제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 51%, 여기가 49%잖아요. 여기 돈 주고 사가지고 제가 계약서 쓴 거를 안 부착해주시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 더 주고. 그러면은 그 신뢰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뢰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증인이 되는 거를 하나 줄 거냐, 여러 개 줄 거냐. 여러 개 주는 것도 한 10대 줄 거냐, 100대 줄 거냐, 1000개 줄 거냐, 한 10,000대 줄 거냐. 이렇게 개수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의 개수가 그 신뢰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은 암호화폐가 아니고 뭔가 정보를 분산 저장을 해서 이게 도저히 부인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화폐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분산 저장하게 되면 저희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로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분산 저장된 정보를 얼마나 일정하게 같은 정보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고 하는 정통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못 풀었는데 비트코인이 이걸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풀려면 이 합의라고 서로가 이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푸는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합의하는 과정을 참여하게 만들려고 비트코인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을 써가지고 다 보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보게 하면 다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매번 이렇게 돈 주고 하는 그 거래가 정보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세금 내비치고 그것만 계속 적고 있으면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고 있어도 돈이 되게 하려면 비트코인을 생산해서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굴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내가 기부를 하고 그 비트가 막 거래되는 정보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대신에 그럼 나한테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줘.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기법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생태계가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이거는 부인을 방지하게 하는 시스템이고 참여하려고 보니까 코인이라는 게 생겼고 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값이 올라간 거라고 되면 되고요. 그런 원리로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게 얼마나 신뢰도 있는가를 또 이렇게 이제 암호학적으로 푼 건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도 저희 이제 GC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돌에다가 새기는 거다. 그러면은 지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면 블록체인은 딱 정확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거가 나와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뒤에 가서 비슷한 걸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이렇게 보고 수업도 들으면서 이제 논문도 보면서 깊게는 보긴 했지만 거기에 뭐 다양한 알고리즘도 있긴 하지만 그 사실 개발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제 4가지 단어하고 뒤에 이제 2가지 단어 문장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 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중앙 집권, 그러니까 그 매개체들, 부동산 하면 부동산 업자들, 이런 은행이면 은행 중앙 은행들, 이런 것들이 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왜 하냐면 어떤 거래상에서 필요한, 그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어떤 신뢰기관처럼 존재하는 다 매개체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을 촉발할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신뢰가 없다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됩니다. 저 문부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못 믿으니까 부동산 업자를 끼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신뢰가 없다는 거는 곧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중국이나 일본 신뢰가 확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인문사회과학적, 조직학적으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중앙에 영향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을 뗍니다. 가장 뭐 보스가 있고 중간 보스가 있고 이런 형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을 뗐던 거라서 그 조직의 문화가 이렇게 이제 분권화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데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하시면 향후 이제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트렌드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바뀐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게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중앙화된 사회 조직에서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 이 아주머니는 농협에다 계좌를 터놨는데 그냥 이렇게 돈이 쑥쑥 빠져나갔어요. 49차례 때. 근데 아무도 이거를 처음 본 사례나 농협도 그다음에 금융당국도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아서 그냥 고스란히 자기가 피해를 본 사례고요. 여기는 블록체인 신뢰하면 많이 나온 사례가 기부문화입니다. 기부문화. 기부 쪽에서의 실제 여기 IT 2010년대에 났는데 5억 불, 6천억 원의 돈이 모였는데 실제 그곳에 쓰인 것은 집 6채 값만 안 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 한국도 적시자가 97억 원이라는 돈이 모였는데 실제 기부된 금액은 6억 원만 기부됩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 없는 조직에는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게 있고요. 여기 공매도 얘기 있었고, 이거는 이제 그 재판에서 법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뭐 진짜 피해자들이 죽어버리는 사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받는 피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회적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의미는 약간 중개자가 있는 경제 시스템을 약간 약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자 있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게 비즈니스의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참여자들의 그 참여를 유도해서 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사실 저희 이제 그 광주시 스마트시티가 이 개념을 좀 많이 도입을 해서 지금 디자인하고 지금도 설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대표 지금 하도 많이 얘기 나와서 정보가 페이스북이나 이 공룡기업에 다 몰려 있잖아요. 정보는 곧 돈이고 곧 그게 권력인데, 이런 것처럼 이 상훈 의원이 여기 주크버거한테 청문했던 얘기입니다. 너는 돈 많이 버는데 나는 왜 내 데이터에 돈 한 푼도 안 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기여가 있다면 얼마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정보 데이터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나오고요. 유일하게 이제 뭐 이 문제, 데이터의 비대칭성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이제 블록체인을 보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요즘도 블록체인은 이 저희 같은 개미들이 붙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 공룡기업이 더 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중재자 경제 시스템을 조금 보시면, 저희가 뭐 자본주의 사회를 보시면 자본주의에서 이 중재자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돈은 중재자들이 돈을 가져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움직일수록 그 경제 구도에서 맨 끝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점점 가난해지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미들맨들이 저는 부자가 되는,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풀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 결제 시스템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결제가 됐던 것들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은행 없이도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제가 한국에 있는 제가 저기 브라질에 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누구 데이비스라는한테 이게 돈을 진짜 화폐라는 돈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그 전까지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한 누구한테 내가 돈을 이렇게 가치 있는 걸 트랜스퍼 한다는 거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런 거고, 지금 그래서 계약 관계라는 게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고 돈을 줬을 때 영수증 받는 것도 다 계약 관계입니다. 이게 부인 방지를 위해서 그런 영수증이 다 발행되는 것들인데, 이런 거 발행할 때마다 수수료를 다 떼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중재자 경제 시스템에서 가져가는 수익, 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 모델들이 결국은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거는 원래 수수료가 안 떼거든요. 이렇게 돈 줬다, 돈 줬다, 돈 준 만큼의 서비스, 돈 준 만큼의 제품, 돈 준 만큼의 영화의 양, 뭐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게 이게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니까 이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실 이 기능이 좀 저희 지금 블록체인 좀 국가 과제에 나온데도 이 기능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중앙에 중개자가 있으면 살면사시로 이 모든 돈이 중개자에 몰리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그들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개념이 실현된 것들이 사실 실현되진 않았지만 개념적으로는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다 보면 중재자 시스템에서 돈 많이 벌고 있는 진짜 이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공유 플랫폼을 해서 4차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라 하지만 결국은 그냥 고객들의 집을 자기들이 연결해주고는 자기들은 다 돈 버는 공룡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얘들 없애고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이게 슬로깃이라는 서비스거든요. 이 서비스로 동일한 서비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버도 마찬가지로 얘들도 자기들 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차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 대표적인 중개자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라투쭈라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됐죠. 잘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혁신 기업들은 다 이 중개자 플랫폼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거래가 되고 서비스를 주고 거기에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떼먹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다가 얘들을 없애고 이렇게 진짜 이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앙이 아니라 분산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모델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막 떴다가 지금은 1,000만 원대로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됐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아까 채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데이터를 저장한 노드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얘기가 전기세를 엄청 먹어요. 전기세를 먹는데 근데 한 번 10분마다 12.5코인씩 지금 1,000만 원이라면 10만 원, 1억 넘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10분마다 2억 원씩 돈을 넘게 주는 거니까 해볼만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탁 떨어져 버리면 전기세가 더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놓고 도망 나와버리고 이렇게 차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안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다음에 있는 그 한재선 대표인데, 블록체인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 4, 5년 떠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한테 쓸만한 거 쓰는 게 결국은 블록체인 살리는 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한재선 대표가.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 대표적인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왜 블록체인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분석한 논문을 저도 받아온 건데요. 이게 이제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2P 파일 시스템 나올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공유제라고 하는 거는 P2P는 사실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공유제니까 내가 써버리려고 하지. 근데 공유제를 바꾸고 유지하고 하는데 자기가 기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용만 하려고 하지 내 거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일 공유를 해보신지는 알겠지만 내 영화는 다운로드 하지만 내 거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유제에 있는 데는 조직이 커지지 않는다. 그럼 경제학적으로 이걸 커지는 것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게 이제 다 공유제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인데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한테 차별적으로 이득이 되게끔 줘야만이 그들 중심으로 이게 조직이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게 1년, 2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완전 분산구조, 분권화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됐던 이유를 분권화가 너무 되어 있고 사실 투기화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이 좀 끼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쓸만한 기업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생태계가 없다, 소비자가 없고 이용자가 없는 거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보고서 쓴 거긴 한데 비즈니스를 유사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잘 된 것 좀 분석을 해서 거기로부터 레슨을 받자라는 게 제 접근이었고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가 있는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뭐 공유, 플랫폼, 프로슈머, 연결성 이런 얘기들을 해봤던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얘기했던 그 미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공유, 연결, 프로슈머, 플랫폼의 비즈니스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개자들이 다 한 거예요. 뭐 이런 플랫폼이라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카카오톡은 사람만 연결되어 있는 그 플랫폼이지 여기에는 비즈니스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게 플랫폼이거든요. 여기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올라와서 게임 만드는 회사가 붙어 있고, 은행 뱅킹 서비스가 붙어버리고, 뭐 택시 서비스가 붙어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중앙에 딱 중개처럼 잘 잡아가지고 모든 수수료를 빼먹는 공룡 기업들이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 키워드에 맞는 기업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저런 플랫폼적인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뒤에 가서 비슷한 예를 하나 더 설명드릴 건데 이 카카오톡에 왜 사람이 모였는가를 좀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뭐 다른 제 개인적으로 관심사 있는 데 그런 컨셉을 생각하는데 여기 카카오톡 처음 나올 때 저희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이트온이라는 거가 있었거든요. 네이트온 썼는데 카카오톡은 됐고 네이트온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SKT가 가장 해왔던 가장 멍청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네이트온을 모바일로 런칭하지 않았다. 네이트온에 사실은 그 PC 버전이 있었는데 모바일 버전 다 개발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SKT가 네이트온을 갖다가 이렇게 모바일 버전 런칭하는 순간 자기들의 주 수입이었던 SMS, MMS의 수익이 더 급감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런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카카오톡에 뺏긴 거고 카카오톡은 공짜로 카톡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맨날 저희 그때 대학원 다닐 때지만 쟤들은 도대체 돈을 뭘로 벌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플랫폼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의 비즈니스 모델 그거를 좀 고민하는 게 저는 항상 지금 고민거리거든요. 그냥 공짜의 SNS라는 거이기 때문에 카카오이라는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도 엄청 코로나 때문에 뜨고 있긴 하지만 한때 주춤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제가 이제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넷플릭스도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 비디오 렌탈 서비스가 스팀으로 온 거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컨텐츠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디즈니사가 컨텐츠를 이렇게 딱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넷플릭스가 자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때 사용자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그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꾸준히 붙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먹고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형국을 만들어내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카톡은 공짜 톡이라는 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집이라는 거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동 수단이라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있어야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이제 그걸 풀어간 거죠. 그 뒤에 이제 이런 유사한 얘기 한번 제가 말씀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해를 해야 블록체인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고 사회적으로 이제 BTS가 왜 성공했는지 그다음에 작년 초인가 이렇게 SBS에서 마케팅 리터러시라는 다큐멘터리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살짝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분석을 했고요. 뭐 이거는 BTS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잠깐 뭐 이게 사실은 그 방시혁 대표도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그 이런 프랜차이저 스타들은 그냥 이렇게 동장에 찍듯이 만들어내는 게 저희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생태계였잖아요. 근데 얘들은 자기들이 곡을 쓰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생긴 데 성공 신화거든요. 그게 기존의 이제 그런 뭐죠? 연예인들과 다른 형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되는 어떤 신뢰관계를 만들었다는 데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암이라는 조직과 이런 다양한 SNS 방법을 소통을 하면서 이들의 콘텐츠가 이들이 사주고 근데 이 팬들도 다시 또 이렇게 또 다른 2차 팬을 막 만들어가지고 유인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인 거죠. 다시 보면 그냥 어떤 거대한 플랫폼처럼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아니 좀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이거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유명한 영화 배우를 데려다가 실제로 항공 광고를 찍었던 것보다 그냥 유명한 일반인 근데 이 사람이 썼을 때 조회수가 19배 차이 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헤게모니가 일반인으로 넘어가는 거, 인플루언서 넘어갔다는 거, 거기에 대한 그 미디어가 바뀌었다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예인이 이제는 이제 우리들한테 넘어오는 세대가 됐고,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이 넘어왔는데 야 이거 과연 될 거다. 근데 이게 다자리되지 않고 먼저 이제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신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막 가입자 구독자가 확 늘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이게 실존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한테 인플루언서가 넘어가는데 그 일반인한테 넘어간 인플루언서의 비즈니스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결국은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회사를 소개하면서 신뢰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 간의 신뢰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대안이라는 게 필요하고 18번째 낙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너희 좋은 자료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유산가가 이제 17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유산으로 준 겁니다. 줬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 큰아들한테는 반절 주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 세 번째 아들한테는 9분의 1로 주겠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이 낙타를 8.5로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6.5, 5.6, 1.9이 쪼개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내가 낙타 하나 줄게. 그럼 풀어봐. 하나 줬더니 18마리 된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때서 이제 9마리, 6마리, 7마리, 2마리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풀어봤더니 이게 다 합쳐보면 이게 18마리가 17마리예요. 다시 한 마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 한 마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 다시 돌려주고, 근데 또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보다 이렇게 했더니 또 다 이득이에요. 8.5보다 9가 크고 5.6보다 6이 크고 1.9보다 2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보도 놀란 거지만 이렇게 뭔가 손해본 듯한 이 대안적인 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컨셉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는 게 무비패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영화를 보는데 무비패스가 나한테 한 달에 한 $10 정도만 내. 그러면 하루에 한 편씩 보게끔, 그냥 극장 가서 보게끔 만들어줄게. 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가입자들이 이제 돈 내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영화 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영화관은 손해잖아요. 그 차액을 이 무비패스가 보상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만 손해보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입자는 이제 저렴하게 돈을 많이 쓰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고, 영화관도 꾸준히 가입자가 확보되니까 수익이 증가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 가입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를 확보하게 됐고, 지금 뭐 2018년 기준으로 150만 가입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데이터 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호도, 영화 관람 횟수 등을 데이터 수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마케팅 회사에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아까 낙타 얘기처럼 뭔가 이게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카카오톡도 사실은 장기간 손해를 봤던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대안적인 사고를 해야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 대부분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톡, 다음 페이스북 다 이런 형태를 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무비패스의 가입자들이 와 있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하는 이유. 이거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이 가입자들은 계속 그 무비패스라는 데 가입 고객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구독 경제가 엄청 중요한 시대에 아마 무비패스도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18번적인 대안적인 낙타를 찾는 게 저는 비즈니스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가장 유사성을 찾았던 게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좀 제가 찾아서 논문도 쓰고 이걸 또 이제 광주시에 대안적으로 제시해서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어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블록체인과 이렇게 네 가지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재자가 없다는 구조가 똑같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자들이 뭔가 기여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모습이 또 동일했고, 또 그들이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또 동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데 또 약간 가치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모델링하면은 블록체인에 나아갈 방향을 좀 분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4천만 원 주고 만든 마지막 장표였어요. 4천만 원 주고 보고서 열심히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건데요. 그래서 그 요인이 뭐냐 봤더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원인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했구나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런 6가지의 원인으로 해서 어떤 거대한 신뢰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게 분석이 됐고요. 그럼 블록체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다시 봤더니 블록체인은 신뢰만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여기 중재자 없는 구조의 신뢰만 보장해주는 것밖에 안 되지 나머지들은 없더라고요. 컨텐츠도 다시 고민해야 되고요. 여기에 수익의 원천이라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기여도도 어떻게 코인을 잘 디자인해야 공정한 기여도를 배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는 긴 시간 동안 이걸 이렇게 증명해내면서 신뢰를 확보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이게 갈 길이 뭐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내렸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뭐 강주 씨가 이렇게 만들어서 챌린지 사업이 1차 예비 사업은 되고 뭐 본사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 사업을 됐을 때 평가가 유일하게 강주시만이 대기업이 없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다른 접근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이 평가가 좋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뭔가 뭐 진짜 이게 이제 시정 목표랑 만든 건데요. 살만한 도시, 부자 되는 도시 말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살만하고 할 그런 만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꿈꾸면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눌러줘 보시죠. 동영상인데요.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시민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시민 참여형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보신 그림처럼 시민, 지자체, 참여기업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든 하고 정책 수립하고 사업에 활용하고 여기 자기 데이터 썼으니까 거기다 리워드 받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큰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고 그 평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더 구체적인 그림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그래서 논문을 통신학회 쪽에 논문 써서 넣어 있긴 한데 거기도 이제 결론에 쓰 있긴 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참여도 어려웠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도 솔직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이렇게 프로브 돼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효과가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아서 아마 좀 그런 한계점을 좀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쨌든 블록체인의 어떤 큰 철학을 담아내 있다는데 좀 좋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블록체인의 개념, 뭐 신뢰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들을 보면 사실 이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건 저는 그렇게 분석을 내렸고,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파악해서 뭐 제가 이제 어떤 디자인을 좀 했고, 그걸 좀 스마트 시트로 적용하고 한번 해봤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결과를 분석한 걸 보고 싶으면 그 통신학계 좀 찾아보면 또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원스러운 분야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렇게 강의드립니다. 혹시 강연 내용에 질문 있으신 분? 네, 만찬을 위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강연 주신 애들이 오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